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때 필리핀은 아시아에서 가장 앞서가는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마닐라는 동남아시아의 중심 도시였고, 영어를 쓰는 인재들이 많았으며, 미국식 교육과 제도를 받아들인 나라였습니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은 필리핀이 앞으로 아시아의 선진국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보다 훨씬 유리한 출발선에 서 있는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지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출발해 반도체, 자동차, 조선, 배터리, 문화 산업까지 세계 시장을 움직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반면 필리핀은 여전히 해외 노동자 송금, 서비스업, 값싼 노동력, 외국 자본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영어도 잘하고, 인구도 많고, 젊은 노동력도 있고, 아름다운 자연과 관광 자원도 풍부한 나라. 게다가 한때는 한국보다 훨씬 앞서 있다고 평가받던 나라. 그런데 필리핀은 한국에 완전히 뒤처지게 되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단순히 GDP나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필리핀이 가난해서 뒤처진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게을러서 실패한 것도 아닙니다. 더 깊은 곳에는 역사와 제도, 정치 구조, 산업 전략, 교육, 부패, 엘리트 지배, 국가가 어떤 방향을 선택했는가의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경제 성장은 숫자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성장 안에 기술이 남는가, 사람이 성장하는가, 제도가 강해지는가, 그리고 국민이 국가를 믿을 수 있는가입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필리핀의 문제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한 나라가 기회를 가지고도 왜 도약하지 못했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사례입니다. 먼저 조금 과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필리핀은 300년 넘게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스페인은 필리핀을 하나의 근대 국가로 키운 것이 아니라 식민 통치와 종교 지배, 토지 지배의 구조 안에 묶어두었습니다. 이 시기에 거대한 토지는 소수 지주와 종교 세력, 지역 엘리트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농민들은 땅을 소유한 시민이 아니라 누군가의 땅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남았습니다. 이 구조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의 경제는 공장과 도로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땅을 가진 사람과 일하는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토지가 소수에게 집중되면 중산층이 자라기 어렵습니다. 중산층이 얇으면 교육과 소비, 기술 축적, 정치적 안정이 약해집니다. 결국 국가는 성장하더라도 그 혜택이 국민 전체로 퍼지지 못합니다. 이후 필리핀은 미국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미국은 스페인과 달리 학교를 세우고 영어 교육을 보급했고 행정제도와 선거제도도 도입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필리핀은 근대화의 길에 들어선 것처럼 보였습니다. 실제로 필리핀은 아시아에서 영어 교육이 가장 잘 자리 잡은 나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미국식 대학, 미국식 법, 미국식 행정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제도는 들어왔지만 그 제도를 움직이는 사회 구조는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선거는 있었지만 지역 유지와 대지주, 가문 정치가 여전히 힘을 가졌습니다. 학교는 생겼지만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영어를 배운 엘리트들은 국제사회와 연결되었지만 가난한 농민과 도시 빈민은 여전히 국가 발전의 중심에서 밀려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필리핀이 가진 첫 번째 구조적 문제였습니다. 겉으로는 근대적 제도를 받아들였지만 속으로는 오래된 지배 구조가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국가는 바뀌었지만 권력의 주인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국기는 바뀌고 언어는 바뀌고 헌법은 생겼지만 국민 다수가 삶을 바꿀 수 있는 진짜 기회는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한국과 비교하면 이 차이는 더 분명해집니다. 한국도 일제강점기와 전쟁, 독재, 가난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전쟁 이후 한국 사회에는 모두가 가난하다는 역설적인 조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불평등과 부패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산업화 과정에서
교육을 통해 신분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 강하게 퍼졌습니다. 농촌의 아이도 공부하면 도시로 갈 수 있었고, 기술을 배우면 공장 노동자가 되고 다시 기업의 핵심 인력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필리핀은 달랐습니다. 사회의 위아래가 너무 오래 굳어 있었습니다. 땅을 가진 사람은 계속 땅을 가졌고, 정치 가문은 계속 정치를 했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해외로 나가거나 저임금 서비스업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의 성장은 국민 전체를 끌어올리는 사다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일부는 세계와 연결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남았습니다. 두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필리핀이 한국에 뒤처진 두 번째 이유는 정치와 제도의 문제입니다. 필리핀은 아시아에서 민주주의 경험이 비교적 오래된 나라입니다. 선거도 있고 언론도 있고 시민사회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민주주의의 형식이 아니라 그 안을 채우는 실제 구조입니다. 필리핀 정치는 오랫동안 가문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마르코스 가문, 아키노 가문, 두테르테 가문처럼 유명한 정치 가문들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지역마다 강력한 정치 가문이 있고 그 가문은 토지, 사업, 행정, 선거 조직을 함께 장악합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정당이 국가의 장기 전략을 놓고 경쟁하기보다 가문과 지역 세력이 권력을 나누는 방식으로 정치가 흘러가기 쉽습니다. 선거는 있지만 정책의 연속성이 약하고 지도자는 바뀌지만 시스템은 바뀌지 않습니다. 국민은 투표를 하지만 그 투표가 국가의 산업 전략이나 교육 개혁, 부패 척결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리핀 현대사를 보면 이 문제가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습니다. 마르코스 독재 시기기 필리핀은 겉으로는 질서와 개발을 말했지만 실제로는 권력 집중과 부패, 정실 자본주의가 심해졌습니다. 국가의 자원과 기회는 권력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흘러갔고 경제는 점점 활력을 잃었습니다. 이후 시민들의 힘으로 독재가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회복되었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독재자는 사라져도 독재를 가능하게 했던 구조가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법보다 인맥이 중요하고 제도보다 가문이 강하고 능력보다 관계가 앞서는 문화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부패는 단순히 몇 나쁜 정치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패가 반복되면 사회 전체가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람들은 법을 믿기보다 아는 사람을 찾고 공정한 경쟁보다 줄을 찾고 국가보다 가족과 지역 세력에 기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국가가 장기 전략을 세우기 어렵습니다. 산업을 키우려면 수십 년의 계획이 필요합니다. 교육을 바꾸려면 한 세대를 기다려야 합니다. 인프라를 깔고 기술 인력을 만들고 기업이 연구 개발을 하도록 지원하려면 정부의 신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흔들리고 권력자 주변의 이익이 먼저 움직이면 기업과 국민은 장기적인 선택을 하기 어렵습니다. 한국도 정치적 혼란과 부패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위기 때마다 국가적 방향을 다시 잡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수출 산업화, 중화학공업, 교육 확대, 정보통신 산업, 반도체 투자, 외환위기 이후의 구조조정처럼 고통스러운 선택들이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국가 전체가 다음 단계로 이동했습니다. 필리핀은 그런 국가적 전환이 반복적으로 약했습니다. 특히 필리핀에서는 중앙정부의 힘이 지역사회 구석구석까지 효율적으로 닿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수많은 섬으로 이루어진 지리적 조건도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는 제도적 통합의 약함이었습니다. 어떤 지역은 정치 가문의 영향력이 국가보다 강했고 어떤 지역은 치안과 행정이 불안정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공장이 들어와도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어렵고 교육개혁을 해도 전국적으로 균일하게 확산되기 어렵습니다. 결국 필리핀의 문제는 민주주의가 없어서가 아니라 민주주의가 국민 전체의 삶을 바꾸는 강한 제도로 발전하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선거는 있었지만 법치가 약했고 자유는 있었지만 기회는 불평등했고 정치인은 많았지만 국가의 긴 방향을 설계하는 힘은 부족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경제와 산업 구조입니다. 필리핀은 완전히 가난한 나라가 아닙니다. 쇼핑몰도 크고 마닐라의 일부 지역은 매우 현대적입니다. 영어를 쓰는 콜센터와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 산업도 발달했습니다. 해외에서 일하는 필리핀 노동자들이 보내는 송금은 국가 경제의 중요한 버팀목입니다. 관광 산업도 있고 젊은 인구도 많습니다. 겉으로 보면 경제가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 경제가 나라 안에 무엇을 남기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필리핀 경제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제조업 기반이 약하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가난했을 때부터 공장을 세우고 물건을 만들고 수출하고 기술을 배우고 다시 더 어려운 제품으로 올라가는 과정을 밟았습니다. 처음에는 가발과 섬유, 신발을 만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철강, 조선, 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로 올라갔습니다. 값싼 노동력에서 시작했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필리핀은 이 사다리를 충분히 오르지 못했습니다. 서비스업과 해외 노동자 송금은 당장의 돈을 벌게 해주지만 국가 안의 강한 업 생태계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콜센터 산업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해외 노동자 송금은 가정의 생계를 지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반도체 기술자, 기계 엔지니어, 정밀 부품 기업, 연구소, 공급망, 산업도시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장의 착시입니다. 돈은 들어오는데 기술은 남지 않고 소비는 늘어나는데 생산 능력은 깊어지지 않으며 도시의 일부는 화려해지는데 국가 전체의 산업 뼈대는 약한 상태로 남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경제가 움직이지만 속은 비어있는 경제. 마닐라의 고층 빌딩은 올라가지만 지방의 젊은이는 여전히 해외 취업을 꿈꾸는 구조. 이것이 필리핀이 가진 산업적 한계입니다. 해외 노동자 송금은 필리핀 경제를 지탱하는 동시에 역설적으로 필리핀의 산업 전환을 늦추는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많은 가정은 해외에서 보내오는 돈으로 생활하고 국가는 그 돈으로 외화를 확보합니다. 하지만 국가가 국민을 해외로 내보내는 방식에 익숙해지면 국내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압박이 약해집니다. 젊고 능력 있는 간호사, 선원, 기술자, 서비스 인력이 해외로 나가면 개인과 가족은 돈을 벌 수 있지만 그 인재들이 국내 산업을 키우는 데 쓰이지 못합니다. 사람이 나라의 자산이 되어야 하는데 사람이 나라 밖으로 빠져나가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노동 이동이 아닙니다. 한 나라의 미래가 외부의 임금에 의존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필리핀 국민은 성실하고 유능하지만 그 성실함이 필리핀 안에서 산업과 기술로 축적되지 못하고 세계 곳곳의 노동력으로 흩어지는 것입니다. 외국 자본의 문제도 있습니다. 외국 투자는 분명 필요합니다. 하지만 외국 자본이 들어왔을 때 그 기술을 배우고 현지 기업이 성장하고 부품 산업이 생기고 연구 인력이 커져야 진짜 발전입니다. 단순히 외국 기업이 와서 값싼 노동력을 사용하고 떠나면 남는 것은 낮은 임금의 일자리와 불안정한 경제뿐입니다. 공장은 있지만 기술은 남지 않는 구조. 이것이 많은 개발도상국이 빠지는 함정입니다. 필리핀은 지리적으로도 쉽지 않은 조건을 가졌습니다. 수많은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전국을 하나의 산업권으로 묶는데 많은 비용이 듭니다. 도로, 항만, 전력, 물류가 균일하게 갖춰지지 않으면 제조업은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한국은 좁은 국토와 높은 인구 밀도, 강력한 중앙 집중적 행정으로 산업단지를 빠르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반면 필리핀은 섬과 섬을 연결해야 했고 지역마다 행정과 정치의 영향력이 달랐습니다. 물론 지리만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일본도 섬나라이고 싱가포르도 작은 항구 도시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지리적 한계를 제도로 극복했느냐입니다.
한국은 자원이 부족했지만 사람과 기술로 극복했습니다. 싱가포르는 땅이 작았지만 신뢰와 법치로 극복했습니다. 필리핀은 풍부한 사람과 영어라는 장점을 가지고도 그것을 국가 산업 전략으로 충분히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교육과 인적 자본, 그리고 사회적 신뢰의 문제입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영어를 잘합니다. 해외에서도 적응력이 뛰어나고 서비스업에서 강점을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필리핀은 인적 자원이 뛰어난 나라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인적 자원이 뛰어나다는 것과 국가가 그 인적 자원을 체계적으로 산업으로 연결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교육은 단순히 학교에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은 한 사회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초등학교에서 기초 학력을 만들고 중등교 교육에서 기술의 기초를 키우고 대학과 직업 교육에서 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길러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길러진 인재가 국내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연결이 끊어지면 교육은 개인의 탈출 수단이 되고 국가는 인재를 잃게 됩니다. 필리핀에서는 교육의 질과 기회가 지역과 계층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돈이 있는 가정은 좋은 학교와 영어 교육, 해외 진출의 기회를 얻을 수 있지만 가난한 가정은 기본 교육조차 안정적으로 받기 어렵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국민 전체의 평균 역량이 빠르게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일부 뛰어난 인재는 해외로 나가고 남은 사람들은 낮은 임금의 일자리와 불안정한 노동 시장에 머물게 됩니다. 한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교육은 거의 종교에 가까운 힘을 가졌습니다. 가난한 부모들은 자신은 못 먹어도 자식은 공부시켜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국가는 학교를 늘렸고 기업은 기술자를 필요로 했으며 공부한 사람들은 공장과 연구소와 회사로 들어갔습니다. 교육과 산업이 연결되었고 그 연결이 중산층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는 과도한 경쟁과 고통도 있었지만 국가 전체를 끌어올리는 힘이 된 것은 분명합니다. 필리핀은 이 연결이 약했습니다. 교육을 받은 사람이 국내 제조업과 기술 산업으로 흡수되기보다 해외 노동 시장이나 서비스업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간호사가 되어 미국으로 가고 선원이 되어 세계의 배를 타고 가사 노동자나 서비스 노동자로 중동과 아시아로 나갑니다. 개인에게는 생존의 길이지만 국가적으로는 인재의 분산입니다. 사회적 신뢰도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법을 믿고 세금을 내면 그 돈이 제대로 쓰인다고 믿고 노력하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장기적인 투자가 가능합니다. 부모는 자녀 교육에 투자하고 기업은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젊은이는 나라 안에서 미래를 설계합니다. 그런데 부패와 불공정이 반복되면 사람들은 국가를 믿지 않습니다. 나라가 나를 지켜준다는 믿음이 약해지면 가장 유능한 사람부터 떠나기 시작합니다. 필리핀의 많은 젊은이들이 해외를 꿈꾸는 것은 단순히 외국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자기 나라 안에서 노력의 결과를 확신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월급은 낮고 기회는 제한적이고 정치와 제도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 해외 취업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 됩니다. 그러나 한 나라의 미래 세대가 계속 밖으로 나가야만 성공할 수 있다면 그 나라는 내부에서 기적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필리핀은 정말 가능성이 없는 나라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필리핀은 젊은 인구가 많고 영어 능력이라는 강점이 있으며 지정학적으로도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 동남아 시장, 해양 교통로, 디지털 서비스 산업까지 기회는 분명 존재합니다. 문제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가능성을 국가의 힘으로 바꾸는 시스템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국과 싱가포르, 대만 같은 사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부족했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이 무너졌고 출발선은 매우 낮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사람을 키웠고 산업을 만들었고 기술을 축적했습니다. 외국 기술을 배웠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남의 것을 조립했지만 결국 자기 기술로 설계하고 생산하고 수출하는 단계까지 올라갔습니다. 위기가 오면 고통스러워도 방향을 바꾸었고 국가와 기업과 국민이 함께 다음 단계로 이동했습니다. 싱가포르는 더 극단적인 사례입니다. 자원도 없고 땅도 작았습니다. 하지만 부패를 강하게 막고 법을 세우고 교육에 투자하고 신뢰를 국가의 자산으로 만들었습니다. 기업이 싱가포르에 투자하는 이유는 단순히 위치가 좋아서만이 아닙니다. 계약이 지켜지고 행정이 예측 가능하고 법이 작동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신뢰가 자원이 된 것입니다. 대만도 중요한 비교 대상입니다. 대만은 거대한 내수 시장이 없었지만 반도체와 기술 산업에 집중했습니다. 국가가 방향을 정하고 인재를 키우고 특정 산업에 오랜 시간 투자했습니다. 그 결과 작은 섬이 세계 공급망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결국 나라의 크기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필리핀도 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길은 단순히 외국 기업을 더 많이 유치하는 것으로 열리지 않습니다. 해외 노동자 송금을 더 늘리는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관광객이 더 많이 온다고 선진국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변화는 법과 제도를 바로 세우고 부패를 줄이고 교육을 산업과 연결하고 제조업과 기술 기반을 키우며 국민이 나라 안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만들 때 시작됩니다. 한때 아시아의 기적이라 불렸던 필리핀이 한국에 뒤처진 이유는 하나가 아닙니다. 식민지 시절부터 이어진 토지와 엘리트 구조, 가문 중심의 정치, 약한 법치, 부패와 불공정, 제조업 기반의 부족, 해외 노동자 송금에 대한 의존, 교육과 산업의 단절, 그리고 사회적 신뢰의 약화가 오랜 시간 쌓인 결과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합쳐져 필리핀은 성장할 기회를 가졌지만 도약하지 못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출발선은 좋았지만 방향을 잃었고 인재는 많았지만 나라 안에 축적되지 못했으며 자유는 있었지만 제도는 충분히 강하지 못했습니다. 그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과 필리핀의 거대한 격차로 벌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필리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에게도 경고입니다. 우리도 교육이 무너지고 기술 축적이 약해지고 사회적 신뢰가 깨지고 부패와 편법이 당연해지는 순간 언제든지 성장의 사다리에서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선진국이 되었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진국으로 남을 수 있는 힘입니다. 그 힘은 돈에서만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과 제도와 신뢰에서 나옵니다. 경제는 숫자로 움직이지만 문명은 사람으로 움직입니다. 높은 빌딩이 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이 미래를 믿을 수 있을 때 나라가 강해집니다. 도로와 항만이 발전의 전부가 아니라 그 위를 움직이는 기업과 노동자와 학생들이 공정한 기회를 가질 때 진짜 성장이 시작됩니다. 나라는 크기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인구가 많다고 반드시 강대국이 되는 것도 아니고 자원이 많다고 반드시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나라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입니다. 부패보다 원칙을, 편법보다 신뢰를, 단기 이익보다 다음 세대를 선택하는 순간 기적은 다시 시작됩니다. 필리핀이 다시 아시아의 기적이 될 수 있을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기적은 우연히 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기적은 준비된 제도 위에서, 교육받은 사람들 속에서, 공정한 규칙과 장기적인 국가 방향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한국이 그랬고, 싱가포르가 그랬고, 대만이 그랬습니다. 한때 앞서 있던 나라가 뒤처질 수도 있고, 한때 폐허였던 나라가 세계를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국가의 운명은 처음 주어진 조건이 아니라 그 조건을 어떻게 바꾸어 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의 이야기는 슬픈 실패담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우리는 여전히 사람을 키우고 있는가? 우리는 여전히 신뢰를 지키고 있는가?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 어려운 선택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우리가 어디서 출발했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